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초유의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될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도 고 최상병 사망 경위 등 8개 의혹을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법이 관보 개절을 거쳐 공포된 만큼 앞으로는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초유의 3특검은 규모에서도 역대 최대, 기간도 역대 최장으로 꼽힙니다.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데 특검 인선과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포된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란 김건희 특검은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은 오는 22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 구성 등을 준비할 기간은 20일 주어지는데 늦어도 다음 달 11일부턴 특검 전국 개문 발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20일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최상병 특검 역시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준비 기간을 다 채워 출범하고 수사 기간도 모두 채운다고 전제하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12월 초, 최상병 특검은 11월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법이 공포된다고 바로 특검이 출범하는 건 아니고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임명해야 되고 그 특검이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 사무실 구하고 좀 걸릴 것 같아요. 3특검은 규모 면에서도 파견 검사만 모두 120명에 달하는 메머드급으로 출범합니다. 내란 특검만 파견 공무원과 수사관에 더해 최대 267명 규모고 김건희 특검에 205명, 최상병 특검에 105명까지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하나만도 역시 메머드급으로 불린 최순실 특검에 105명에 맞먹는 데다 세 특검을 모두 합한 577명은 삼성 비자금과 BBK 특검이 동시에 돌아간 지난 2007년 인원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다만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한 개 지방검찰청 수준의 버금가는 수사 인력을 조속히 모집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꼽힙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3대 특검이 각각 진행할 수사의 종착점에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출범을 앞둔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물론 당시 이루어진 국회 봉쇄와 선관위 점거, 주요 인사 체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피게 됩니다. 다만 관련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계엄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 주요 정치인 이름과 폭파,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골자이지만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순직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또는 당시 대통령실에 은폐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이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각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범죄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대 특검 법안을 제거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며 신속하게 이 특검 후보자 추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돼 예산을 낭비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특검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 각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정상화 의지도 다졌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특검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을 말끔히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같은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야당을 향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에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정쟁용 특검으로 예산 수백억 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당내에선 여당이 내란 특검 수사를 위헌 정당 해산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자는 건 연좌제이자 법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칼끝이 당 전체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딱히 대응 카드가 없어 내부에선 무력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이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국민추천제도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조각 작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와 외교 분야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발 관세 충격과 내수 침체 등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 가장 먼저 두 분야 인선에 나선 겁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습니다. 2차관은 IMF 위기 대응 경험이 있고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게 인선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기재부 2차관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 심의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임기근 조달청장이 기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1차관에는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과 주 애틀랜타 총영사를 역임했던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국 공사를 중용했고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과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은 원전 산업 정책관과 산자부 장관 직속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인정받아
산자부 1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산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여항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 대상인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고위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 대통령도 직접 SNS를 통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 추천을 거친 장관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재청권을 행사하면 정식 임용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반미주의자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낙점된 지 엿새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참모장에 비유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이자 이를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하는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에 안착할지 탈락할지가 걸린 대위기 국면이라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국가의 진로가 결정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란으로 악화 일로에 빠진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는 건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등을 근거로 반미 성향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사건은 친미, 반미를 떠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한미 관계는 잘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 국민과 언론의 신상 검증에 기꺼이 임하겠지만 가장 급한 건 민생 경제라며 청문회는 진지한 정책 검증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DJP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국가를 생각하는 보수 인사들도 이 대통령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오 수석은 관련 YTN 질의에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와대 관람 일정이 일부 조정됩니다. 청와대 재단은 오늘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는 현행 관람 방식이 유지되지만 16일부터 31일까지는 예약 인원과 관람 동선 등이 조정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8월 1일부터 청와대 복귀 완료 시점까지는 보안과 안전 점검을 위해 관람이 임시 중단되고 복귀를 마치고 나면 재개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쇄신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일각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 특히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 5개를 받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1명을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4명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전과를 거론하며 극단적 부패 인사로 규정하고 죄인 주권 정부가 정체성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경안,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대통령실 기자석 카메라 설치 등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연쇄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론 당 개혁을 고리로 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인사들을 만나 뼈를 깎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며 5대 개혁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 임기나 절차를 따질 게 아니라 개혁안을 받을지 말지 답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며 개인 정치가 아닌 국민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일부 호응이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선 의원 10여 명은 전당대회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기 연장까지 시사했습니다. 혁신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출된 권력이 개혁 쇄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거취를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도 여전한데 물밑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데 여전히 숫자론 당내 다수인 친윤계에선 4선 박대출, 영남에선 3선 송원석 의원도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경력직 중진 추대론이 언급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당 안팎에선 집안 싸움을 서둘러 매듭 짓고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이 정비돼야 뭘 해도 설득력이 있을 거란 반박도 있는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6일이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개혁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오는 12일로 계획했던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12일 본회의가 없어서 의총 브리핑도 없을 예정이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곧 임기가 끝나는 지금 원내지도부 대신 새 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 3법 등 처리가 거론된 다른 법안도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들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집권 초기 야당과의 협치에 방점을 찍고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님과 그리고 내각과 함께 이 네 가지 시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나가겠다. 자연스레 시선은 앞으로 입법과제 추진에 열쇠를 쥔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본격화하는 선거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서영교 의원은 내란 종식과 민생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의 당, 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숨고르기를 선택한 배경엔 과반 의석으로 언제든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데 새 원내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개혁 입법 처리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큰 불이 나 스님과 종무원 등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는 국보 2점을 포함해서 문화재 30여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람을 탄 연기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뿌옇게 금세 주변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환풍기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연기가 환풍기 쪽으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난 건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소방대원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36분에 저희가 화재가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해서 초지인을 잡았습니다. 57분에 저희가 대응 1단계 해제까지 지금 바로 이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불은 2층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나자 스님과 종무원 등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2층에선 조계종 중앙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불이 나면서 회의 참석자를 포함해 30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 30여 점은 불이 번지지 않아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전시관과 수장구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성보는 안전하게 잘 보존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사 측은 당분간 국보 불화 등 유물 8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한 뒤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을 경우 원래 있던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딸과 함께 살던 50대 여성이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한 달 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밤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이 위를 쳐다보더니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잠시 뒤 남성은 아파트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고 20분쯤 지나 누군가 계단으로 뛰어내려와 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냥 강한 지르더라고요. 하는 소리 뭐냐고 시끄러워 그냥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먹고 나올 때는 이렇게 하니까 피가 묻어있고 피가 뿜으면서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던 40대 A씨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현관에 스마트 CCTV를 다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집까지 올라가 감시 장비를 피한 거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 코리아에 나선 외국인은 주로 반도체와 방위 산업주를 매수했고 대형 마트주는 매도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보다 0.59% 오른 2,87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잠시 주춤했지만 곧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장중 한때 2,880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연고점을 새로 쓴 뒤 11개월 만에 2,87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900선 진입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코스피가 2,9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2022년 1월이 마지막입니다. 닷새째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는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4조 원 가까운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덕입니다. 지난 4일에만 1조 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 1조 원 안팎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이고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0.91% 상승한 770대로 올라섰습니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과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같은 외국 자본의 순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 번씩 매도 우위가 나타나며 증시 상승세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 증시도 살 때에도 비싸게 살 수 있는 좀 그 리스크도 있으니까 템포 조절은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새 정부 들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마트는 8%, 롯데쇼핑은 9% 떨어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2일이나 13일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참석자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줍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수백만 명이 몰렸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지 요건은 미분양 가능성에 따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 물량을 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를 적용해 사실상 재판을 멈춘 건데 다른 3개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중단하겠다는 개별 재판부 판단이 이어진 만큼 이 대통령이 얽혀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이미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 재판처럼 이 대통령만 중단하고 공동 피고인들만 심리를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 소원과 검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 기일이 잇따라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 앞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앞서 의원총회에서 매듭 짓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당 쇄신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하자 뒤늦게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재작년 1월 다국적 마약 조직이 필로폰 74kg을 밀수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당시 경찰서장이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진두 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당시 서장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윗선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역시 관련 수사를 이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상설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설특검에 마약특검 있습니다. 마약특검. 예. 마약 관련한 특검. 요것은 빠르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상설특검을 임명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뒤늦게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 조직의 세관 직원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고 전임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마약 단속과 수사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권이 바뀌자 뒤늦게 본격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자리가 어색하시겠지만 뭐. 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그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 3대 특검법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관복 해제 그리고 공포까지 그야말로 오늘 상당히 이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속 시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많은 특검법들이 이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많은 분들이 내란에 대한 빠른 종시, 진상규명을 원하신 만큼 그런 면에서 아까 박수민 의원님이 정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정부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1년 차에 빠르게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내란, 비상계엄 이런 과오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사람들 진상규명 지금도 많이 늦었죠. 그런 면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제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 지금 이제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총 11건이죠. 총 11건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뭐 국정농단, 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해서 총 16건이 되겠고요. 최상병 특검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그리고 이제 사건 은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8건 수사 대상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특검 앞으로 이제 그 공포까지 됐으니까 특검 추천도 있어야 되고 특검팀 구성도 있어야 되고 수사까지는 한 얼마나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특검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간이 최장 뭐 170일 정도 예상하니까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범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에게 이런 특검으로서의 주도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물색이 벌써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특검 하고요. 임명까지가 한 최대 열흘이더라고요. 예, 11일에서 12일이기 때문에요. 특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서 10일 정도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빠르게 준비를 해도 올 6월 말이나 아니면은 7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3가지를 동시에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자 준비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텐데 그래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많은 진실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16개의 그런 안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런 개입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지난 정권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신들이 어느 정도의 정황들로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이 상대적으로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규모도 작고 아마 가장 늦게 출범하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1호 법안인데 이제 3대 특검 모두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 시즌 2가 아니냐,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치 보복은 없다. 뭐 내란 종식은 있지만 뭐 정치 보복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인 우파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하면서 1,000명 이상을 수사를 하고 200명 이상이 감옥에 가고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 보복이냐면 내란 특검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그거는 내란하고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규모가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만 파견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최대 577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의 총 정원이 2,290명입니다. 여기서 뭐 병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 공판검사, 즉 수사검사가 아니라 어떤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가 350명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 빼고 나면 수사검사의 거의 10분의 1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생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기, 절도, 폭행, 뭐 마약 이런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상 올 스톱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게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몇 가지 말씀했지만 그 이외에도 인지사항들도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장 추천한 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헌시장처럼 던지고 지금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만 했는데 과거에는 야당 시절엔 그게 이야기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추천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하고 임명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이게 무슨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헌 소지도 많고 또 권한 남용과 그리고 정치 보복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으로서는 저는 참으로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탈탈 털고 몇백 번씩 압수수색하면서 정말 묻어있는 먼지라도 털어내는 게 적폐청산으로서의 타겟팅하는 나쁜 그런 보복 정치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사실은 근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은폐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만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것이냐. 그러면서 빠르게 오히려 규명이 되고 책임질 사람은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 재판 5개 하지 않았습니까? 뭐 몇 가지 그런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서 동원된 검찰만 해도 검사가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타겟팅해갖고 150명의 검사들이 그렇게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의 수사 검사 합쳐가지고 지금 120명 동원된다는 거에 대해서 민생 사범들이 뭔가 수사가 지연된다라고 우려하는 거는 과잉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내란에 연루된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과 그런 당무 개입에 있어서 연결된 의원들이 이런 수사에 있어서의 타겟팅이 될 수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쟁용이다, 돈 낭비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이제 3특검이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케줄대로 이제 계획대로 이제 흘러갈 텐데 그 과정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앙지법도 어제 서울고법하고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참으로 참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기현 판사에 대한 협박, 압박이 지금 현재 법원 전체적으로 지금 통해서 법원 법관들이 지금 미리 굴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위태롭다. 법치가 사실상 지금 종언을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재직 중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주는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원활함을 위해서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미 94년도 헌법 판례가 있습니다. 직무상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국한된다는 헌법재판소 이미 판례가 있고 또 68조 2항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통령 당선자 등이 고리 혹은 재판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재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자격 상실이 된다는 명백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헌법 84조를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를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평등이라는 이런 어떤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어떤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굴복하는 어떤 그런 것에 저는 어떤 불과하고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어떤 법치의 어떤 훌륭한 원칙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분분하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어제 서울고법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헌법 84조에서 이거를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형사 사건이 이제 3개가 더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아무래도 예상하십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기일을 잡는 걸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끝났다. 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불가피하다. 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사법부가 84조를 근거로 삼아갖고 이렇게 판결을 한 이유는 실제로 더 이상의 헌법 84조에 대한 그런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자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면에서 선도적으로 사실 어제도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사법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을 더 살피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94년도의 헌재 결정에서도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그것 때문에 직책을 원활히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서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집 중에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예. 응당히 해야 될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요. 당초는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재판이 연기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레 목요일에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이제 본회의를 오늘 열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에요, 목요일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요. 무리해서 추진하지 말자라는 또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게 13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그 원내대표단의 수행 과제로서 넘어간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재판 5개 중에서 재판부가 각자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아마 재판부의 그런 판단에 있어서의 좀 시간을 더 주자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여러 가지 G7 준비도 해야 되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뭐 라면값을 챙기거나 아니면 자살률을 챙기거나 이런 대통령의 하루하루의 그런 총각을 다투는 행보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기에도 부족한데 또 형사소송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우선순위의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의 내부에서의 인선도 나름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그런 합리적인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의 판단이 같이 소통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노중면 대변인도 이제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금요일 날 뭐 바뀌더라도 이런 기조가 뭐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인데 김용태 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오늘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재판중지법 등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하는 거죠. 이 재판중지법 등에 침묵하지 않겠다. 면전에서 아주 엄포를 놨는데 사실상 이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압도적인 다수를 배경으로 해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사실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의사당을 뭐 점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수단을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 2014년도 이후로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를 해서 여론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고, 특히 또 이런 어떤 재판 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입법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행위 부분을 뭐 빼는 문제라든지 또 법원조직법에 있어서 대법관 숫자를 기존에 14명에서 30명으로 뭐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과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애초에 이것을 이제 강행하려고 하다가 고맙게도 법원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국민의 어떤 여론을 이렇게 그 부담을 이제 이렇게 뭐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사실상 많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대구 송금이라든지 법화 문제라든지 또 위정교사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어떤 판단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유죄 확정이 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또 김인섭 또 위정교사의 김진상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이외에도 이미 1심, 2심에서 유죄 관한 김용, 정지상,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이런 재판 중지가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법 체계에 있어서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어떤 많은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는 했습니다만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어쨌든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이 과제를 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적인 그 이벤트 중에 하나라면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인데 지금 후보가 두 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되죠? 김명기 의원 3선이고 서영기 의원 4선이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깜깜이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마음을 미리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다들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들 모두 내부에서는 호평을 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끝까지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들은 또 이제 친명 마케팅을 하면서 또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 또 20%의 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현역 의원들의 투표만을 100%를 수용했다가 이제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의원들 80% 그리고 권리당원 2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수행에 있어서의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원내 지도부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어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심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잖아요. 권리당원 20%.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당심은 곧 명심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이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또 이제 변수란 말이에요. 네. 뭐 일단 그 광의로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이제 친명은 이제 친명인데 조금은 색깔은 다르죠.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계신 의원이고 김병기 의원은 그에 반해서 상임위원장도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내 어떤 의원들과의 어떤 친밀 관계는 굉장히 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조금 전에 우리 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게 유권자에 해당되는 그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유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또 핵폭탄 뉴스가 나온 게 모 방송에서 김병기 의원 이제 사모님이 아들 국정원 이제 취업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이제 했다. 그 취업 청탁 뉴스가 이제 보도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아주 핵폭탄으로 새롭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흘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김병기 의원이 강력하게 이 부분은 내가 원내대표 되든 안 되든 수사를 꼭
통해서 이건 입증하겠다. 오히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 받은 거 아니냐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걸 지금 이 타이밍에 MBC 또는 경향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성형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면은 김병기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손잡은 걸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친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포스터를 더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은 정말 그 두 분의 앞으로의 새 원내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지지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차기 지도부 체제 방식 이런 걸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개혁안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분들의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원내 당협위원장분들께 좀 의견을 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대표까지 16일 날 선거니까 새로운 지도 체제가 구축이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총론이 모아지면 짚고는 가야죠. 김용태 위원장도 그게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감독이 어떻게 선수로 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의 일부 당원들이 아깝다는 이런 이야기가.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또 그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 시기 이걸 두고 이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 같아요.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원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설 것이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예, 일단 지금 현재 당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원래 뭐 그 대선 같은 이런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 뭐 당이 뭐 이렇게 흔들거리고 심지어 뭐 분당이 되고 깨지고 한 사례도 과거 정치사에 보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조용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제 빨리 지도 체제를 이제 만들어서 이 지도 체제가 정말 국민이 지금 우리 당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받아서 뿌리부터 개혁 혁신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5개 혁신안이라고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틀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일단 임기가 이제 6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걸 던져야 되는데 비대위원들은 지금 사퇴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가지 던진 안은 일단은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있던 자격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던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비대위원하고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부관계에서 말하면은 남편이 막 그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막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은 좋게 아무리 하더라도 그 상황과 그 태도가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김용태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이 되는 것이죠. 술은 안 그래서 마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5가지 안은 정말 중심으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제가 본인이 했던 임기 그리고 그 과정상에 했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만약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 이제 상임 전국 회의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규정을 어긋난 제안을 자꾸 비대위원장이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칙과 과정에 이런 어떤
절차를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7월이냐 8월이냐 아니면 9월 초냐 아니면 뭐 연말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때까지 누가 개혁의 깃발을 쥐고 있느냐. 그게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 가능성이 지금 친윤계냐. 그 가능성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이제 선출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겸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의 그 당내에서의 권력의 교통 정리가 안 되고 혼잡하다 보니까 원래 시끌시끌한 게 정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선거에 패배했으면 사실 변화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진실된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복작복작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이 언제나 아쉬워가지고 가장 젊은 정치인인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더니 이제는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 야속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하는 거는 정말 험한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6월 30일까지의 그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2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사심 없이 지금 당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고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거와의 절연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의 전당대회가 되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되든 돼야지 네.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고 한 번 더 바라봐 주실 텐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멀리 있는 분이 이번에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당을 쇄신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국민의힘 야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한번 의총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서울 고법 앞에서 이제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일본 정상과 전화 상견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 3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30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감정을 키우고 경제 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언급 또한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오는 11월 경주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동계기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방안이 성사된다면 11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초청에 시 주석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묻는 취재 질문에 다음 의장국은 중국이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삼각 파트너와 전화통화로 정상외교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치로 내건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2차 무역 협상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 수출 통제 문제를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런던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런던입니다. 예, 미중 무역 협상 둘째 날 상황 전해주시죠.
네, 미중 양측은 런던 랭캐스트 하우스에서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4시간 넘게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새롭게 투입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종일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6시간 넘게 비공개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선 이틀 만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의 런던 체류 일정이 13일까지여서 이틀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는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이 포함됐고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결론이 오늘 날 수도 있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네요. 이번 협상에서 지금 양국의 수출 통제를 어디까지 해제하느냐가 관건인데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인 행사에서 수출 통제를 해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좋은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이 수년간 미국을 착취했다며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이번 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잡았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히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 협상을 앞두고 미국 협상단에 고도의 협상 재량을 부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기술과 기타 상품 판매에 관한 대중 제한 완화를 협상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재량을 부여한 판매 제한 상품에는 중국의 상업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제트기 엔진과 관련 부품,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천연가스 에탄이 포함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련 제한 조치를 공표한 적이 없다며 이번 재량권 부여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도 역사적으로 수출 통제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된 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배낭 속에 금괴 뭉치를 숨기고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을 쓰레기로 위장해 감춘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이 악질 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 추적 조사에 나섰는데 체납 규모가 1조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나왔는데요. 국세청 추적조사 전담반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가전제품 법인 대표 거주지를 수색합니다. 신문지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10만 원권 수표 수천 장이 압류됐는데 징수 규모만 5억 원에 달합니다. 양도세를 안 낸 체납자 집 안방에서 현금과 귀금속이 쏟아집니다.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 배낭을 열자 이번엔 금괴 뭉치가 다량으로 나옵니다. 추적팀도 은닉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백 돈의 금괴 뭉치 총 3억 원이 징수됩니다. 2개월간의 탐문과 잠복으로 확인한 체납자 집을 강제 개문합니다. 비밀 금고를 열자 현금 다발과 수표, 골드바 등이 발견되고 총 12억 원이 징수됩니다. 수색 집행에 체납자는 고성과 위협으로 거칠게 저항합니다. 뭘 잘못했어? 내가 세금 낼 만큼 내고. 체납자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다발 1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습니다. 위장 이혼과 차명 계좌 은닉, 해외 도박 등
크게 3개의 체납자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탐문과 잠복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이 현금 징수되거나 채권 확보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남성 3명이 20대 남성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추적에 나선 경찰이 사건 발생 2시간 반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20대 남성을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피해 남성은 위도까지 벗겨진 채 끌려갑니다. 잠시 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피해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이곳에서 차를 태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A씨 등 남성 3명이 20대 피해 남성을 폭행하고 납치한 뒤 도주한 겁니다. 차가 막 쓰더니 우르르 사람이 내려가지고 걔를 딱 이렇게 사람 살려다가 고압을 막 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추적에 나섰고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도주한 지 2시간 반 만에 충남 천안에서 피해 남성을 폭행한 이들을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피해 남성도 구조됐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폭행과 납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인 후룸라이드 보트가 운행 중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회전하는 코너에서 보트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탑승객 4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했다며 면밀한 점검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의 멤버 RM과 B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빨리 무대에 복귀하고 싶다면서 기다려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복 차림의 RM이 걸어 나오며 색소폰을 불자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B가 리듬을 타며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RM과 B가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빨리 무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하겠습니다. 군복무 기간 기다려준 팬덤 아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팬들은 행사장 주변에 대형 풍선을 띄웠고 응원버스를 마련해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려는 팬들이 저녁 행사장에 대거 몰렸는데 일부 팬들은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your new album, the new stage and new world tour. 파이팅! 이번 달로 BTS 멤버들이 군복무를 모두 마치게 되면서 완전체 활동을 고대하는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구내 매점에서 출입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담을 던지는 등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업무에 복귀했는데 오늘 만남은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김 여사 연락처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거나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가 곧 연락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청탁이 이행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캐물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의혹은 이미 국정원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언론이 김 의원 부인과 국정원 기조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통화 자료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의 시작은 첫 국정원 시험에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한 아들이 2, 3주 뒤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하급 직원들이 다칠까 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LA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33년 전 LA 폭동 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리자 한인회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LA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LA 도심공원에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규탄과 함께 지난 6일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전미 서비스 노동조합 데이비드 후에르타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연대와 폭력에 맞선 저항을 약속했습니다. Los Angeles is a city of immigrants, and it really needs to be reflective of that. I think it doesn't tell the full story. I think it's more accurate to say like people were, responding to what was happening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it was unjust and it wasn't right. 체포된 시위자들이 구금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와 이민국 연방 건물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LA 도심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대들은 이곳에 모여 행진을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주 방위군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에 이어 미군도 해병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는 훌륭한 결정이었다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맹비난했습니다. He's an incompetent governor. Look at the job he's doing in California. He's destroying one of our great states.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LA 한인회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자극시키는 그러한 프레이밍이 되어서 이 순간에 총기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나 또는 한인들이 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LA 시위는 33년 전 무법 상태의 폭동과는 거리가 먼 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YTN 홍상입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가 다소 주춤했던 수도권도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구 30도로 예년보다도 1,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남부지방에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충청, 이남에는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6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9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글피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